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세계 3대 자동차 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혼다와 닛산은 전기차 경쟁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절박감에 합병을 추진한다는 것이 분석입니다. 민주당이 내일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입법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이사회 충실 의무에 주주 이익을 포함하는 건데요. 내일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는데 정부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지방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민간이 총괄해 지을 수 있도록 경쟁체제가 도입됩니다. 공공주택을 LH 등 공사가 독점함에 따라서 품질이 떨어지고 감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민간 공공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공공주택을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붙여 분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경제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거부권 시한이 21일이어서 정부는 모레까지 임시 국회를 열어 결정해야만 하는데요.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정부와 여당은 국가 재정이나 경제 시스템 차원에서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6개 경제 법안의 운명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성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은 양곡관리법 등 6개 경제법안의 거부권인데요. 6개 경제법안의 거부권 시한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법안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지금 여야가 쟁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오늘 6개 경제 법안을 조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게 거부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우선 시청자들의 좀 도움을 위해서 6개 법안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4개는 농업 관련법이고요. 2개는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인데 우선 6개 법안 중에서 조동훈 교수님, 농업사법 4개의 법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뭐 4개로 쪼개지만은 좀 더 단축하면은 정부가 개입해서 농가 소득을 갖다 보존해 주겠다. 정부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격 변동폭을 줄여서 가격 지지대를 만들어 주겠다로 그렇게 좀 지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을 좀 이제 도입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취지는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고시를 하다가 실패하면 보험이 됩니까? 고시를 준비해 실패하면 네. 연애하다가 실패하면 보험이 됩니까? 그거에 되려면은 정량적으로 데이터가 빌드업이 돼야 돼요. 따라서 풍수, 재해 이런 걸 가지고 하기는 만만치는 않고요. 또 그러고 이게 상품이 되려면은 자동차 보험을 보세요. 에어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져요. 그렇죠. 엄청나게 세밀한 건데 그거를 한 번에 하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일단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데 정부가 지탱해서 보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농촌 인구 줄고 하는데 혁신이 필요한 거지. 정부가 최저임금 이렇게 하듯이 그 가격을 지지해 준다, 농가 소득을 보전해 준다. 이거는 한마디로 파퓰리즘.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파퓰리즘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개탄을 해요, 보면요. 네,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조금 또 저희가 나중에 좀 얘기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농업사법은 양곡관리법이 있고요, 농산물 가격안정법이 있고 농업재해대책법 그리고 농업재해보험법 4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이 4가지에 더불어서 또 논쟁이 되는 게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박 의원, 이 두 내용 법안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이걸 아마 이제 경제 관련 법률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제 국회법 개정 내용은 지금 이제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12월 2일까지 새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2012년 이후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는 법안인데 그간에 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 법안을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 네.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하겠다. 이 법안이 자동 통과가 부의죠. 돼가지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예산안을 둘러싼 그런 여야 간의 그 대립이 격화될 경우에 이게 무한정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 과연 이 법안을 폐지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할 때 자료 요구를 하거나 증인 출석을 요구하게 되면 네. 자료를 굉장히 불성실하게 내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정무위라든지 산자위라든지 기재위라든지 이런 기업 관련된 상임위들에서 예. 기업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뭐 자료 요청을 하거나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 우리가 과거 뉴스에 보면은 재벌 총수들이 갑자기 없는 해외 출장을 잡아가지고 네.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기간에 해외로 나간다거나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발되고 그냥 벌금 500만 원 내고 만다거나 그래서 국회의 그 어떤 이 조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네. 그런 여러 가지 꼼수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영업비밀이나 이런 걸 이유로 자료를 내지 않거나 네.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걸 막는 그런 법안이어서 네. 이것도 이제 아마 재계나 이런 쪽에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법안이라 논란이 됐던 건데 이번에 통과가 돼서 네. 이건 이제 거부권 행사하느냐 마느냐 요 이제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농업사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6개 법안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야당은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제 화요일이 국무회의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뤘단 말이죠. 이걸 지금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데 시한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뭘 고심하고 있죠? 이걸 놓고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걸로 봐져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야말로 반드시 이 권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쉽지 않으면은 조금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제 권한대행의 역할을 네네. 조금 네네. 확장하면 안 된다 그래야 네네. 되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고건 총리가 대응을 했었고요. 황교안 총리도 대응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뭐 거부권 행사 이런 거는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임시로 보면 이게 이제 안정을 유지하는 어떤 장치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복선이 있겠죠 보면은 만약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관이 좀 비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 분이 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거취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 아주 명확하게 111조에 보면은 예. 대통령만 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만.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뭐 111조에 딱 못을 박았는데 권한대행이 그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일관된 스탠스로서 그렇게 이제 이쪽에 대해서도 좀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략적으로 또는 그 뭐 법률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하는 쪽으로 네, 하는 게 혹시 좀 총리 권한대 대통령 네. 권한대 생각하는 게 아닌 것 네. 같다는 게 네, 교수님 네. 생각인데 네, 네. 과연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더 여야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본 다음에 뭔가 여야가 의견을 좁힐 수 있으면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숙성을 좀 하는지는 좀 이제 실제 지켜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는데 당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건 총리가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창 양민학살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사면할 시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예. 그런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위헌이라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했는데 네. 원론적으로 보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과 같은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 총의가 모여서 예.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통치권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 권한 행사인데 그거를 선출되지 않은 권한 대행이 하는 거는 당연히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예. 다만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예. 아마도 이게 여야하고 물밑에서 합의하에 거부권 행사를 한 것 같은데 그때가 16대 국회 막판이었습니다. 때문에 17대 국회로 바로 국회가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하나는 정부가 재원이 준비되지 않았다. 양민학살 그 피해보상 특별법은 그리고 대통령 사면시의 국회 동의는 그건 미온적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거부권을 여야의 동의를 받고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르고 지금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원론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됩니다. 예. 이게 형식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했다 하더라도 근데 거부권은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적극적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바람직한데 다만 이제 문제는 양곡법 등의 이 농업사법 같은 경우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에요. 그렇죠. 정부가. 네,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해온 기간에 어쨌든 정부 입장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또 다른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일각에서는 법률안 내용이 조금 조정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여당이 될 경우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법안이다. 왜냐하면 당장 양곡법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매입 비용에만 저 1조 원, 매년. 보관 비용에는 4천억 원, 1조 4천억 원 매년 들어요. 근데 민주당이 여당의 시절에 안 했던 법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여당일 때 민주당이. 그런데다가 네. 국회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야당 입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정부를 책임지는 여당 입장이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짐작컨대 아마 일단 보류해 놓고 19, 21일로 네. 지금 국정안정 협의체 제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차원에서 여야 사이에 좀 조정을 시도해 보려고 한덕수 총리가 고심 중인 게 아닌가 네. 싶고요. 지금, 원론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두 분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관해서 조금은 현상 유지와 비슷하게 좀 소극적인 역할이 원론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의견인데 농업사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걸 이제 입장을 바꾼다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결정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냐면은 이제 거부권 행사보다도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파퓰리즘에 그다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재정 부담을 좀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이 나쁜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안이 안 만들어지는 쪽으로 해야 되지 만들고 거부하고 그거는 참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폐해를 그렇게 만들고 거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그리고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네.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죠. 지금은 이제 보면은 이제 엄밀하게 보면은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은 소극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소극적으로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은 헌법재판관도 하라고 하면은 밀려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관은 하면 안 되죠. 이거를 안 되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일관되게 보면 헌법재판관은 6명을 해야 되고 111조에 나와 있어요. 예, 대통령이 한다라고. 그런데 이걸 권한대행이 그걸 추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정책 일관돼야 돼요. 일관돼. 그래야 우리가 신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OECD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주는 우리나라 좀 참고로요. 예. 농촌 농업 인구.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보존 가격 지지가 되는데 우리나라 한 220만 정도가 계시고 농업에 종사하신 그리고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득 보조하고 가격 지지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혁신을 통해서 좀 다 나이가 드셔갖고 다 나오시잖아, 농업에서. 그러니까 기계, 그다음에 시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발 좀 파퓰리즘 법안은 만들지 말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1조 4천억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도대체 그 돈 갖고 다른 걸 하세요. 다른 걸 하시라고요. 이게 벌써 또 화가 나는 게 전번에 뭐냐면은 윤 대통령께서 한번 거부를 했어요. 똑같은 걸. 근데 다시 이걸 갖다 뭐 옷을 바꿔 입고 넥타이만 바꿔 매고 다시 나왔다고요. 이렇게 재입법하는 건 이거는 사실 거대 야당으로서도 참 할 짓이 못 되고 국민에 대해서도 큰 신뢰예요. 이게 한번 거절된 거 왜 다시 나옵니까? 그건 국민에 대해서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존중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대통령 권한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 대통령을 뽑힌 분이 거부한 거를 또 다시 그 해를 바꿔서 또 다시 재입법을 했다. 그거니까 이번에 안 했으면 참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1조 4천억 정도의 어떤 이제 유지 보수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하는 선진국은 없어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소극적인 범위에 멈춰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반면에 지금 문제의 농업사법이 이 재정이 많이 부담이 되고 실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법이 잘못됐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역할은 소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시행이 되더라도 나중에 법을 고쳐야 되고 네, 그렇죠. 원천적으로 네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또 발의한다는 건 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인데 네. 지금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총리 시절에 이게 거부권을 이제 행사했던 법안을 그때 거부권 행사하는데 이번 거부권 행사 안 하게 되면 또 일관성이 없는 거니까 만약에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현상 유지하면서 또 탄핵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탄핵?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뭐 탄핵 얘기는 민주당이 조금 뒤로 물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농업사법이나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저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걸 한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다만 내란 특검법이나 네. 김건희 특검법 만약 그걸 거부권 행사한다면 바로 탄핵 소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그건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게 그건 정말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이건 현상 유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앞서 이제 헌재 재판관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 111조에 나와 있는 조항은 네.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책무입니다. 헌법 재판관을 구성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예. 그리고 추천권은 국회와 대법원과 대통령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추천 지명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지만 국회나 대법원의 추천 몫은 그거는 형식적 추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해도 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네. 당시에 2017년도에 논란이 됐었는데 논란이 됐던 대목이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달에 임기가 종료됐는데 그거는 끝내 못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그만두는 날까지 네.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날까지 왜냐하면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3월 29일 날 이 대법원 몫인 네.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대법원이 추천한 거고 형식적 추인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협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그 권한 대행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네. 적극적 권한 행사냐, 소극적 권한 행사냐를 구분해서 네. 형식적 추인에 불과한 그런 소극적 권한 행사는 해도 무방하다는 게 전례이고 예. 그리고 지금 많은 헌법 해석기관들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이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권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했는데요. 네네. 조동훈 교수는 역시 거부권 행사처럼 소극적인 범위에 몰면하기 때문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이번엔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세기다리 목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록 황교안 총리 때는 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해선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임명을.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좀 정치적 쟁점이 되니까 네. 이 부분 한번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지금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이 있는데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 기업인들의 굉장히 이걸 곤혹스러워하면서 이게 재개가 아주 큰일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내용이래? 왜 이게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면 오고 가려면 가고 네. 그게 사실은 국정조사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걸 범위를 넓혀갖고 말이죠. 국회에서 오랜다고 다 가야 됩니까? 예. 그러면은 언제 경영을 하죠? 소는 누가 키우죠? 예.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국회가 아주 굉장히 오버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를 다수의 폭정을 다수 티러니 오브 더 머저리티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가 민주주의 토크빌이 쓴 그 책에서도 다수의 폭정을 제일 자유민주주의의 공적으로 봤는데 죄송합니다. 그 짓을 갖다가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오래 먹고 가려면 가고 네. 또 달려면 다 줘야 됩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식으로 기업에게 비밀스러운 네. 또는 굉장히 좀 죄송하지만 영업 비밀 특허 관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걸 갖다 달랜다 하면은 그거 주겠어요. 아니 뭐 오랜다고 가랜다고 가고 달랜다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국회가 신으로 이루어진 집단입니까? 네. 그다음 우리나라에 좀 보면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기술, 첨단 기술, 영업 비밀 몇 개 없어요. 그걸 갖다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말이죠. 뭐 하나 이제 그 최악의 경우인데 이게 뭐 산업 스파이가 이용하는 통로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우리나라 먹거리 다 놓치면 어떻게 해? 5천만이 뭘 먹고 살죠? 영업 비밀 갖고 특허 갖고 먹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농사 갖고 좀 농사는 220만이 그다음에 4.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거기 96%가 전부 다 제조업 서비스업인데 이런 쪽에 대해서 달래는 대로 줘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안 해요. 그러니까 네. 국회는 좀 겸손하시라고요. 무슨 무소불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티러니 오브 더 머저리티 다수의 다수의 폭정이란 폭정. 그 얘기 나온 게 나와서 그게 아니고 옛날에 토크빌이
1700년도 얘기한 게 지금 다시 이게 리바이벌 돼 소환돼요. 왜? 예. 공감이 되니까. 그동안 한 게 뭐 17번, 22번 뭐 탄핵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선거철에는 뭐 공복으로서 국민을 갖다가 뭐 모시겠다는데 그거만 딱 지나면 언제 잊어먹었는지 네, 그냥 그렇군요. 또 티러니 알겠습니다. 머저리티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관련해서 개인정보나 국회 증언감정법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기업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 중에 실제 증언으로 이게 채택이 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가거나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이런 문제, 불성실한 행태가 매우 조금 비일비재하고요.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매우 비일비재하고 그게 이제 국회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 거고 과태료 내면 그만이다 이러고 국회 출석 거의 안 합니다. 네. 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에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켜서 예. 여론이 따가워가지고 출석하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재벌 대기업들만 그러다가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그 보고 배워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구나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다른 하나의 유일한 대표기관인 국회 활동에 대해서 예. 이런 식의 뭐 거부, 이런 식의 비토, 이런 식의 방해가 있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고요. 네. 물론 지금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게 있지만 처벌 조항이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아무것도 거부할 수 없고 다 제출해야 된다라는 게 무리가 있다면 네. 강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아, 과태료나 처벌 벌금 강하게. 정도가 아니고 실형으로 처벌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제안도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예. 특히 국정조사나 이런 것처럼 국회가 이를테면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하는데 예.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영업 비밀이라는 거 보호돼야 되죠. 근데 영업 비밀을 이유로 영업 비밀이 아닌 것까지 공개 안 하는 경우에 그것까지 다 그럼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은 국회가 어떻게 활동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조 교수님 말씀. 네. 사실 이제 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통행명령은 이해를 해요. 이걸 넓혔잖아요. 넓혀갖고 뭐 청문회까지.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잘 져야 돼요. 출석의 경계. 범위를 그렇죠. 좀 넓힌 거죠? 넓힌 정도 아니죠.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담을 없앤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요구하는 걸 다 달랜다? 그러면은 프라이버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호가 되잖아요. 네. 영업 비밀은 그건 영업권이에요. 헌법에 있는 어떤 사유재산의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공개를 했는데 큰 피해가 왔다. 그러면은 이걸 요구하는 어떤 그 국회의원이나 그런 쪽에다 무한대의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못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신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선진국에 왜 이걸 신중해야 한다? 기업 편을 들어서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에 그런 어떤 그 사실 다세 폭정을 막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많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 이 역시 이게 거부권을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많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될까요? 일관된 기준에 따라 해야 되겠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이걸 만약에 하면은 또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무슨 뭐 해라. 네. 제가 찾아보니까 추미애하고 박범계 그다음에 네. 박주민 의원이 2017년도에 네. 절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네, 그 부분은 이제 그래요. 환경이 당시 그 좀 다른 상황, 그럼- 누구 추천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했다는 게 아까 박원석 의원 근데 주장이었습니다. 환경이 변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죠. 예. 예를 들어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지만 시간의 흐름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네. 따라서 그 세 분들이 그렇게 2017년 2월 달에 말이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네.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법률 제111조에 네. 대통령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제가 무슨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그거는 대통령 추천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고요. 네. 대법원이나 국회 추천 몫은 형식적 추인이기 때문에 임명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래서 두 개를 섞어가지고 네. 사실 호도하면 안 되고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했던 거는 논리적으로 지금도 일관성이 있어요. 대통령 추천 몫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권한대행이 그러나 할수 없다. 국회 추천 몫이나 대법원 추천 몫은 형식적 권한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 황교안 대행이 했고요. 네. 이번 이제 헌법재판관 세 자리는 국회 추천 몫이어서 국회가 한 거를 임명하라. 그런 게 이제 야당의 지금 주장인 거죠. 지금 저희가 6개 경제 법안만이 아니고
이게 똑같이 정부에 이제 좀 시차를 두고 정부에 이송이 됐습니다만 내란 특검법도 이송이 됐고요. 김건희 특검법도 이송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거부권 시한은 1월 1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정책 앞에 얘기한 6개 법안과 달리 결정을 하게 될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단 그건 이제 시한이 더 많이 남았기 남았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더 고심을 할 텐데 예. 근데 그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양곡법 등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 결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게 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고 네. 뭐 기타 등등 시장에서 뭐 가격을 왜곡시키고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경제 논리들이 예. 순전한 정치적 사안이에요.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제는 내란 특검법은 그런데다가 통치권자로서의 어떤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전제돼야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권한대행에 불과한 총리가 현상 유지하는 게 주 목적인데 그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전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거는 월권인 거죠. 예. 곧바로 탄핵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총리가 어디 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란 특검법과 저도 김건희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사안이죠. 네. 거기까지 권한대행이 행사를 하기에는 저도 좀 부담스럽다고 봐요. 부담스럽다. 네. 그리고 그 양곡 뭐 사법 같은 거는 보면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건 문제다 하면 스스로 걷어들이면 돼요. 예? 그 나중에- 민주당이 거둬들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은 그럼 나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 통과가 되면은 그것이 전부 다 뭐 다 법이 돼야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 부담도 있고 실효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포퓰리즘적이고 그런데 이렇게 뻔한데 말이죠. 이걸 힘으로 밀어붙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뭔가 좀 기회를 줘서 이거를 그냥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법을 개정하는 거 이것도 좀 방법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점에서 보면은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 정도는 괜찮죠. 네. 뭐 그런 정도로 하면은 좀 부드럽고 그러고 좀 정치하고 경제가 좀 방화벽을 좀 쌓아야 되는데 예. 이 양곡사법이 도대체 여기 왜 11월 28일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연말에.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제발 좀 정치하고 경제하고 좀 방화벽을 좀 쌓자. 그리고 파퓰리즘적인 건 없애자. 그렇다고 민주당이 그 자기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1조 4천억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네. 그렇지 않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재정을 어떻게 꾸릴 거고 누가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보는 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지 그냥 뭐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한 대로 다수의 폭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6개 경제 법안을 밀어붙일 당시 야당은 이런 비상계엄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밀어붙였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전국이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 된다면 이게 자신들을 옥죄는 좀 부메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고민이 일각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양곡법 같은 경우에는 돈이 1조 4천억 원씩 매년 드는 것도 드는데 그보다 더 조금 심각한 문제는 예. 이렇게 이제 정부가 보조금으로 이제 이 가격을 보장을 해주기 시작하면 예. 사실은 지금 양곡 생산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 작물로 이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쌀이 이제 남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농업 구조의 왜곡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서 예. 사실은 사실은 양곡법이 갖고 있는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고 네. 저는 과거에도 이 법안 그 논란이 됐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몰 조항을 둬서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일몰 이게 조항을 농업 둬서. 구조나 아니면 시장 가격의 왜곡을 가져오면 예. 일몰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대안이 전혀 지금 논의가 그러네요. 안 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국회법 같은 경우에도 12월 2일 되면은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조항은 어쨌든 이게 예산안이 무한정 늘어져 가지고 정부가 재정 집행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막고자 하는 건데 야당일 때는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네. 곧 여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6법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 조정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여야하고 이 법안을 대화를 해서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정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조정안을 이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법안 논의를 하든지 예.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정치적인 법안은 절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조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왜 그러고 저도 좀 통계를 하나 좀 봤는데 네. 작년 23년이니까 이제 재작년인데 그 기본적으로 추곡 수매한 게 45만 톤이 돼요. 45만 톤. 그러니까 예. 이제 가격을 서포트해 주잖아요. 예. 그더 생산하면은 소비가 안 되니까
그야말로 사줘야 재고가 되니까. 더 많아요. 그래갖고 45만 톤을 갖다 이제 이거를 이제 수매를 했는데 그 380만 톤 정도 생산했는데 거기에 10% 이상을 갖다가 수매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이거 참 누가 보더래요. 경작을 갖다 조금 고민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프린시플로 해야 되지 입장이 바뀌었다 해서 다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 변화시키자 그러지 말고 잘못한 거는 자복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좀 더 합리적인 베이스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 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농업 관련 사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스스로 고치는 게 맞겠다. 이게 조동훈 교수님의 네, 네, 주장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에 과연 어떤 신호를 보낼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술주의 강세가 산타 랠리로 이어질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미 연준의 회의가 우리 시간 내일 새벽 나오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금리는 좀 낮출 것 같은데 내년 전망을 어떻게 할지 주목됩니다. 시장은 조금 지금 뉴욕 증시도 좀 관망을 하고 있었죠. 어제 보면. 맞습니다. 뭐 FOMC 앞두고 그 사이에 또 많이 어느 정도 산타랠리가 일부 시작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FOMC를 앞두고 숨죽이는 것도 있겠지만 네. 뭐 다들 사실은 거의 95% 이상이 FOMC가 이번에 금리를 낮출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보다는 이번에 발표될 369, 12월 1년에 4번 발표되는 내년도의 이제 경제 전망 요약, 소위 그 합친 점도표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내년도의 금리 인하가 기존에 예상되었던 4번에서 얼마나 줄어들 거냐에 대한 것을 숨죽이면서 이제 관망하고 있는 정도. 결국은 내년도에 시장이 기대했던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예상보다 얼마나 줄어들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뉴욕 증시가 조금 약세였습니다만 그동안 기술주 나스닥은 뭐 2만 선을 뚫었어요.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다우지수가 어제까지 하면 9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단 말이죠. 정말 드문 일인데 네.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다우지수에? 1차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말씀 주신 나스닥, 특히 나스닥 100은 100종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기술주 웬만한 큰 특히 M7 같은 건 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S&P 500조차도 그 안에 답은 포함되고 있는데 다우는 30종목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우 3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그 많은 4, 5천 개 되는 기업들 중에 딱 30개 종목만 뽑다 보니까
기술주 중에서도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결국은 네. 구성이 좀 많이 다르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개월 동안 다우는 오히려 거의 약보합. 그러니까요. 예, 반면에 S&P 500 6%, 나스닥백은 좀 한 2%. 근데 M7은 보면 12%나 12%는, 예.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근데 M7 중에서 지금 포함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렇게 테슬라가 지금 1등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올랐는데 네. 테슬라가 안 들어 있습니다. 아, 지금 안 들어 있는 종목이 테슬라, 메타, 구글. 구글. 그리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사실 다우에 들어간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떨어지니까 또 저렇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입으로 받아들인 신입생이 한 달 동안 상당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우가 다른 종목 지수에 비해서 부진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엔비디아 탓도 꽤 있다. 이렇게 그래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2%나 올랐는데 뭐 어제도 오르고 어제 기술주 약세 속에서도 혼자 올랐어요. 지금 웨드부시 증권 목표가를 515달러까지 이렇게 높였는데 야, 이런 상승세가 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지만 이거는 진짜 며느리도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물론 테슬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봤던 애널리스트들도 있지만 네. 올 한 해만 해도 목표 주가를 뭐 300불대에서 200불로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500불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널뛰기를 한 애널리스트들도 제법 많거든요. 아, 낮췄다가 다시 예, 높이는. 예, 그러니까 네. 주가 따라서 사실은 움직인 측면이 강하고 좀 더 크게 보면 현재의 주가는 펀더멘탈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사실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좀 더 크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된 다음에 딱 두 개를 꼽자면은 하나는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다른 하나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그 펀더멘탈이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앞으로 엄청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을 한 몸에 있고 지금 한 달 반 동안 어마어마한 시세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좀 전기차보다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테슬라 자체보다는 네. 테슬라를 이끌고 있고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것을 프락시로 예. 대체해서 뭐 스페이스 X 이런 거 다 비상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것을 안고 일론 머스크가 뭔가 큰 일을 만들어낼 거야라는 기대감이 좀 더 크다.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 지금 주가가 그 사이에 한 달만 말씀드렸지만 워낙 많이 올라서 앞으로 향후 12개월간 벌어들일 이익의 140배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선행 PER이 140배다. 예, 왜냐하면 올해 내년은 이익 증가 없거나 살짝 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익은 내년에 소폭 하락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주가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영역은 평가의 영역이라보다는 사람들의 기대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얼마나 더 올라갈지도 사실은 판단이 어렵고요. 또 거꾸로 얼마나 급격하게 빠질지도 알 수 없어서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차트를 보고 플레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예상되는 이익을 대비로 한 선행 PER 140배는 정말 너무나 높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밸류에이션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밸류에이션이 아니다. 네. 네, 아직 상승 요인이 있을지 없을지 참 주목이 됩니다. 아까 이제 다우로 들어간 다우 신입생 엔비디아 요즘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로만 보면 관심이 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로 가 있어요. 뭐 주문형 반도체 강한 회사라는데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 제2의 엔비디아가 된 겁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한 이번 실적 발표 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AI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엔비디아 말고는 그 AI 서버를 만들 수 있는 그 GPU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독점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독점이 사실은 언제 깨질까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에 소위 불을 지른 것이 브로드컴이다. 브로드컴이 오픈 AI나 애플 등과 맞잡고 너희들이 원하는 AI 칩을 내가 설계해 줄게. 이것이 이제 서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전에는 엔비디아한테 줄 서서 제발 엔비디아 GPU 좀 주세요 하던 것에서 떠나서 나의 독자적인 GPU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걱정이 생긴 것만은 분명하고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대안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좀 더 열광하는 측면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이제 환호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네.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뛰고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 전망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브로드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지금 당장은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설사 빠지더라도 엔비디아의 독점력에서 그것을 대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매출이 브로드컴으로 몰린다면 엔비디아는 거의 3조 달러인데 이제 브로드컴은 1조 달러 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격차에서 엔비디아를 팔고 브로드컴으로 넘어가는 플레이가 충분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예. 그다음에 또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우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다우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우 30에 신입 가입을 하면 예. 그 가입한 첫 해 동안은 수익률이 늘 저조하다. 아, 그랬나? 그런 옛날에 말인가요? 2016년에 애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한 해 동안은 상당히 저조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도 그러한 그 소위 시장에서의 늘 징크스, 다우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엔비디아 정말 우리 서학개미들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이제 엔비디아에 했던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가져가실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AI 투자하실 거면 브로드컴과 두 개를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AI 투자가 내년에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이제 있어야 될 거다. 결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아까 봤던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데들이 이제는 좀 더 깐깐하게 투자할 거기 때문에 예. 근본적인 그 AI 투자의 약간의 슬로우다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약간의 열기가 떨어지는 것도 고민하면서 같이 투자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직전 최고가에 비해서 10% 이상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약세장인데 조정장이죠. 전형적인 조정장이 되면 계속 좀 이어진다. 뭐 이런 그 추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상 가장 최근 한 3개월 동안 엔비디아가 1등도 했었잖아요. 네. 또 한 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을 제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그 각광을 한 몸에 받았던 것만은 맞고 그것이 결국 독점에 대한 그러한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깨질 거라는 우려 이것이 확인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쨌거나 그 우려가 있다는 것만큼은 프리미엄이 꺼지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글로벌 증시 보면 뭐 예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돈이 미국 증시로 다 몰리고 있어요. 지난 9주 동안 미 증시에 267조 원이 유입됐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 산타랠리로 이어질 거라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상당히 좀 공감하십니까? 그런 기대감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의 상황, 자금 흐름 플러스 과거의 통계치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산타랠리가 적어도 내년 1월 한 20일경 정도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셔야 된다. 그 트럼프 취임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게 1930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90년 차트를 보면은 예. 대선이 있었던 해 그러니까 대선일 그러니까 선거에 누군가 당선이 되면 그 다음부터 소위 이제 축하 랠리가 펼쳐집니다. 이게 또 12월 하순경에 열리는 산타 랠리하고 결합을 하거든요. 두 가지를 하면서 한 1월 20일경 네. 소위 이제 그 성경책 위에 손 놓고 이렇게 선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그 시점까지는 대체적으로 기대감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이 중요한데 1월 20일경 이후부터는 한 3, 4개월은 상당히 쉬거나 조정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때부터는 캐비넷이 누가 되는지가 보이고 정확히 밀었던 공약 중에 뭐가 우선순위로 나오고 의회에서 뭘 받아들일지도 평가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됩니다. 그런 기간 동안 상당히 쉬어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내년 여름 정도까지를 놓고 보면 지금부터 한 1월까지는 여전히 이 랠리를 즐기시되 이후에 대해서는 숨고르기가 나올 것에 대한 대비도 투자자분들이 꼭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렇네요. 산타렐로 이어져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까지는 좀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입니다. 내일 한번 금리를 내리더라도 내년의 속도가 늦어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최근에 좀 국채 금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증시를 조금 압박하는 요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작년을 돌이켜 보시면 작년 7월부터 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가 5% 넘었으면서 3개월간 대규모 한 10에서 15% 조정받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결국은 어느 일정 수준이 넘어가는 시장 금리의 우상향은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악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트럼프 관세, 그다음에 트럼프발 재정 적자가 줄이겠다고 말은 하지만 분위기 봐서는 지금 더 늘 것 같거든요. 지금 올해 10월, 11월 2025년도 회계연도 미국이 시작했습니다. 재정 적자가 지금 2달 만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나 늘었어요. 오, 재정 적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속도로 가면 그러네요. 역대 최고, 이 속도면 3.5조 달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소위 말하는 텀 프리미엄, 미국 국채 우리 못 믿겠어. 너희 우리한테 잘 갚을 수 있겠어? 이 걱정 다시 생기면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금리가 다시 5% 이상으로 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이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쉽사리 못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내일 금리 인하하는 데 초점 맞추지 마시고 내년도의 흐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산타랠리가 좀 이어질 거라는 한편의 기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술주 이제 뭐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서학개미 입장에서 본다면 또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본다면 기술주가 고평가돼 있을까라는 의문 하나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워낙 높잖아요. 맞습니다. 투자할 때 달러 사기가 워낙에 비싸니까 달러가. 맞습니다. 이런 때는 좀 오히려 투자한 수익을 챙기는 미국장에서 탈출해야 될 그런 시점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다소 좀 소위 끝물에 지금 들어가는 느낌은 분명히 있고요. 대략 원달러 얘기하셨는데 예. 대략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마무리되는 걸 내년 여름께로 보통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떨어질 거라고 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지난 2년 반 동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상승. 지금 2022년 10월을 바닥으로 지금까지 S&P 500이 7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연도마다 2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그렇죠. 거죠. 근데 과거에 침체가 없이 이런 강세장이 있었을 때의 최고치는 1960년도에 80%가 최고였고요. 네. 그 외엔 대략 한 60-70%에 멈췄습니다. 이미 사실 과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침체 없이의 강세장이 이미 목에 찰 만큼 와 있기 때문에 최고 상승률이 이미 역사적으로 볼 때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 침체가 있은 직후에는 사실 세 자릿수로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 주가가 많이 빠진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렇게 안 빠진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률을 많이 냈다. 결론적으로 내년 말 기준으로 S&P 500 기준으로 지금 그 소위 최고 전략가들이 얘기하는 게 한 8% 전후의 상승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내년 시장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사이에 빨리 올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 주신 데 두 개를 조합해 보면 내년 미국장은 먹을 게 생각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수준을 낮추시고 네. 투자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 수준을 좀 낮추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눈을 어디론가 돌리고 싶은데 우리 시장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외국인들이 뭐 계속 팔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간 2조 원 넘게 코스피에서 주식을 순매도를 했는데 이 정도 떨어지면 외국인도 한국 주식 좀 가격 메리트가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경제평론가들이나 소위 이제 한국 시장을 신흥국 중에 보던 사람들은 그 장기 차트를 열면서 네. 한국이 이렇게 싼 게 언제였지? 이걸 이제 많이들 체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주식 산 게 언제였을까? 이렇게. 이게 보통 보면 가장 PBR이니 PER이니 이걸 다 해보면 금융위기를 빼면 2008년도 금융위기를 빼면 이렇게 쌓아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이 기회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만 좀 안정이 되고 나고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정치 환경들이 좀 안정이 된다면 외국인들이 충분히 한국 시장의 저가 매력에 반응할 수 있는 상황만큼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 기술주의 랠리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부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야가 경제 6법의 거부권을 놓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문제의 법안은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한 6개 법안인데요.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고 국회가 요청하면 기업의 비밀 자료도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은 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야는 거부권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놓고도 내로남불식 어거지 주장만 펼치고 있는데요. 이들에겐 국가 미래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